한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항상 주변 환경에 호기심이 많았고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자신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마을의 현자인 에드먼드를 만났습니다. 에드먼드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지만 생기 있는 눈빛을 가진 노인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에드먼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드먼드 할아버지, 사람들은 왜 배움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제 머리는 왜 언제나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에드먼드는 토마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토마스, 내가 아직 태어난 지 10년도 안 됐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내가 예전에 들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옛날 아주 먼 나라 에백지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 특별한 백지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백지판은 깨끗하고 투명했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판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경험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배운 것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색채와 형태의 그림이었습니다. 백지설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그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산으로의 탐험, 바다로의 항해, 철학자들과의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림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멋진 풍경을 그려냈고 어떤 아이들은 화려한 추상화를 만들어냈으며 또 어떤 아이들은 의미심장한 상징을 새겼습니다. 모두의 백지판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백지판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설 나라에서는 경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었고 누구 하나의 그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드먼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내가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백지판에 그려지는 그림이고 그 그림이 바로 너란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결국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란다. 토마스는 에드먼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매일같이 새로운 것에 의해 놀라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백지판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마스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백지판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발견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토마스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마을 역사상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저 평범한 책들로 가득 찬 곳이었죠. 주민들은 그곳에 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도서관을 단조롭고 일상적인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일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칭 발명가인 장발이란 청년이 도서관을 찾아옵니다. 그는 언제나 엉뚱한 발명품을 만들곤 했지만 그날 가져온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책 속 여행 기계, 일명 북탐정이었습니다. 장발은 도서관 한가운데에 이 기계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책을 읽는 대신 그 이야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황당한 주장에 비웃었지만 장발은 그 기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서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바디우의 이론에서 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젊은 독자가 그 기계를 통해 고전 소설 삼국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단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순간들 그 자체였던 것이죠. 전쟁의 소음, 용맹한 전사들과의 대화, 전략과 전술의 현장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독서 이상의 것이었고 평범했던 도서관은 갑자기 변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도서관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로의 관문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책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고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장발 이북 탐정은 도서관을 변모시켰을 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마을의 역사와 가치관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혁신적 변화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사건에 충실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이 단지 책을 읽는 장소가 아닌 새로운 주체성이 탄생하는 공간으로 변모한 이 사건은 바디우의 철학적 통찰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오래전 소설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지, 가능성을 발견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장발의 기계 북탐정은 단순히 사건을 불러일으킨 도구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변화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바디우의 사건의 개념은 이 도서관이 한가운데에서 살아 숨쉬며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추론.
이론은 철학적 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셸은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도서관 사서입니다. 그녀의 삶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느 날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그녀의 지적 인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도서관에 도착한 미셸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서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문을 잠그고 떠났으며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게 확실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그녀에게 설명적 추론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실험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도서관이 동료가 커피잔을 치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셸은 동료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아무도 그 커피잔을 봤다고 하거나 치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명은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도둑이 몰래 도서관에 들어와 커피잔만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다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왜 도둑이 귀중한 물품들은 놔두고 하필 커피잔만을 훔쳤겠습니까? 게다가 별다른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셸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어제 커피잔을 치웠던 걸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신이 반나절 동안 커피를 찾던 걸 생각해보면 이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셸에게 떠오른 가설은 다소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매년 이맘때쯤 도서관에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돌보는 책에 요정, 이 장난을 친다고도 했죠. 이것은 단지 전설에 불과했지만 미셸은 이 가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합리적이지 않은 설명이었지만 다른 설명들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그럴듯한 설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결국 미셸은 이 설명을 가장 그럴듯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그녀는 설명적 추론 이때때로 매우 예상치 못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황에 가장 잘 맞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 설명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셸은 단순히 논리적 분석에만 의존하기보다 때로는 상상력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 책을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명적 추론이 일상의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였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빌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작은 가게의 점원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눈에 띄는 제목의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로 맥스 셸러의 가치의 위계에 관한 책이었죠. 책을 읽으며 빌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각적 가치, 즉 물질적 쾌락에 머무르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더 높은 단계의 가치를 추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매일 느끼는 불만의 원인을 찾기 위해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빌리는 감각적 가치에 집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친구들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는 이번에는 산으로 등산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는 자연이 주는 생명적 가치를 체험했습니다. 그 자연의 정수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조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왜 자신이 도심의 소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빌리는 생명적 가치를 더 깊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평소 동물이나 식물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는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실천이 자신의 삶을 더 큰 의미로 채워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그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빌리는 지역 도서관에서 철학,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접하며 자신의 사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넘어서는 더 큰 권선징악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그는 궁극적인 가치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랑과 우정이야말로 그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빌리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위해 살기보다는 더 큰 사회적 혹은 문화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할 때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 학교에
등록하여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훗날 그는 심리 상담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도록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가치의 위계라는 개념을 실제 삶에 적용한 빌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